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좀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뭐 긴축 우려라든지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실적도 지금 이제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 악재가 겹쳐 있는 증시 여건에는 크게 개선된 게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블랙록의 전문가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중앙은행의 긴축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을 하고 있으며 또 시장이 또 이거 외에도 실적을 이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가에 여러 악재가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주가가 오늘 뭐 크게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저점 매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적점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 애매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주식 시장이 이제 향후 여름 기간 동안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이제 금융사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오는 14일부터 이제 JP 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15일에는 웰스파고와 시티의 그 실적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에는 대표적인 소매 기업인 펩시코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13일에는 항공주 델타 에어라인스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여행 수요라든지 이런 걸 좀 상당히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펩시코 역시 이제 소비 기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결코 증시에 좀 긍정적이긴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2분기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임금 상승에 대한 상승에 따라서 이 투입 비용, 즉 이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비용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증가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 실적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이제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도 이제 위축이 됐을 수 있습니다. 2분기에 본격적으로 인플레가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역시 이제 실적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는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예대 마진 같은 경우는 올랐을 수도 있지만 2분기라든지 올해 상반기에 이 증시 이런 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채권도 정말 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이 관련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부진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수수료도 많이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 섞인 시선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마켓워치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올해 2분기 미국의 순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을까를 이제 집계를 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집계가 되었는데요. S&P 500에 상장이 된 이제 기업들의 EPS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익률이 5.7% 수준으로 집계가 만약에 실제로 된다고 하면요. 이게 지금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게 됩니다. 2020년 4월이라고 하면 이제 팬데믹 기간인데요. 팬데믹 초기 이후에 이제 경제 활동이 대부분 회복이 되고 기업 실적도 이제 좀 회복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 분기가 예상 수준으로 나오면 팬데믹 기간 직후 이후로 그러니까 좀 팬데믹이 발생하고
2분기가 지난 이후로 가장 부진한 성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미국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뭐 이런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잘해온 기업이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워낙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잘 해왔기 때문에요. 유가 상승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면은 2분기 순이익이 오히려 3%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점을 반영을 하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연말 실적이라든지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도 매우 이제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2분기 실적보다 앞으로 다가올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이 얼마나 나빠지는지에 따라서 투심이 이제 완전히 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는 실적 둔화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선반영을 상당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올해 남아있는 분기에 대한 전망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월가에서 이번 3분기와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이제 10%대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와 4분기 순이익이 이제 기업들의 순이익이 10%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아직까지 전망치를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아직 이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에는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서 기업들이 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향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경우 조금 이 실적 쇼크가 상당히 더 좀 악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도 지금 뉴욕 증시가 실적 쇼크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다든가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되어서 뉴욕 증시가 연초에 겪은 2차 조정과 비슷한 이런 2차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월가에서 꾸준히 이 실적 쇼크에 따른 조정을 경고해온 사람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애널리스트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증시가 이 긴축 쇼크에 따른 1차 조정을 굉장히 크게 겪었는데요.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실적에 따른 이런 쇼크가 증시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한 계단을 또 내려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월가에서도 이런 전망 대열에 합류하는 이런 우려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 자문사인데요. 이제 아이비들에게 투자 조언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에버코어 ISI가 오늘 이제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수석 주식 전략가가 줄리안 엠마뉴엘이라는 분석가인데요. 엠마뉴엘 분석가가 오늘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의 4,300에서 4,200으로 100포인트 낮췄습니다. 4,200 수준이라고 하면요. 현 수준에서 S&P 지수가 9%가량의 상승 여력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에버코어 ISI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게 지금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와중에 공급망 이슈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재고 증가라는 이 기업들의 또 다른 이런 난제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기업의 이익과 EPS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경우 상당히 주가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시나리오도 이제 점차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에버코어 ISI의 엠마뉴엘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조금 뭐 강세론자는 아니었습니다. 약세론자 진영에 속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지금 CNBC에 따르면 월가의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인 전략가 15명이 연말 S&P 500의 수치를 전망을 한 걸 보면 평균이 4,500입니다. 이것보다 기존에도 이제 4,300을 제시하면서 조금 약세론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오히려 지금 한 발 더 후퇴를 해서 더 이제 전망치를 낮춘 모습입니다. 네, 이제 UBS에서도 오늘 좀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UBS 전문가 또한 오늘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S&P 500 전망치를 낮추면서 기업의 이익이 지금 상당히 S&P 500 지수에 좀 하방 압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핵심 지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으로 13일 수요일 오전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밤이 될 것 같은데요. C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지금 5월에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쇼크를 시장에 줬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6월에는 5월보다도 더 안 좋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제 가속화가 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8.8% 상승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8.8%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면 이제 전월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또 최근에 계속 뉴욕 증시에서 이제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해왔는데요. 그걸 모두 이제 뛰어넘는 수준이 됩니다. 1981년 12월에 이제 CPI 상승률이 8.9%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단 0.1%포인트 모자라게 되고요. 또 이제 40년 만에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우게 됩니다.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는 지난 6월에 이제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를 하면서 다시 이제 국제 유가가 치솟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CPI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은 조금 관측이 유력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6월 물가마저도 이제 고점을 쳤다라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다는 조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연준은 이제 딱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온 7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그대로 단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75bp 인상을 7월에 한다는 것은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물가가 정말 최악의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일각에서는 75bp가 아니라 1%포인트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고요. 연준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그레이트 스텝까지 밟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1%포인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의 아무도 예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7월에 이제 75bp 금리 인상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9월까지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CPI 발표에 따라서 이번 주 증시 향방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관망 심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연준이 이제 뭐 금리 결정을 할 때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몇 달 전 한 달 전에 CPI 또한 매우 유의 깊게 보지만 상당히 중앙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향후 12개월 혹은 3년, 5년 안에 인플레가 이렇게 전망이 고정이 될 것인지 그것이 더 높아지는지 이런 걸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요. 실제로 지난달 연준의 75bp 금리 인상을 촉발한 게 5월 CPI도 있었지만 이제 미시건대가 발표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앞당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를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사상 최고치로 올랐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1년 후에 기대 인플레가 지금 중간값이 6.8%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조사한 집계값이었던 6.6%에서 조금 더 높아진 수준이고요. 이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12개월 인플레 전망치라고 하면은 비교적 이제 단기 전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단기 전망치는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중기 전망치는 이제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3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는 3.6%로 전망이 되었고요. 이게 지금 지난달에 기록한 5월 대비해서는 조금 0.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도 2.8%로 종전의 2.9%에서 0.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6월 CPI 같은 경우도 이제 헤드라인 숫자, 즉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8.8%로 관측이 되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 0.5% 상승에 그치면서 조금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 단기 인플레,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단기적이라고 판단을 할지, 혹은 중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인플레 전망치를 이제 상향을 시키는 어떤 굉장히 스티키한 요인으로 볼지를 이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사상 초유의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이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강도의 긴축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리스크도 지금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준이 긴축에 이제 가속도를 밟는 만큼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동시에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연준의 이제 정책 실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많이 반영을 하고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오늘 또 제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지난달 FOMC에서 75bp 인상의 반대표를 던졌던 캔자스시티의 에스더 조지 총재가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에스더 조지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지금 오늘날 경제 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확실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된 시기에서 긴축 정책의 변화 속도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대급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시장에 안정을 제공해줘야 될 연준마저 좀 불확실성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이 금융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금융 안정의 위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시사를 한 점인데요.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조지 총재가 기존에는 좀 매파적인 위원입니다.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멤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반대표를 던졌고 또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다라는 것은 연준 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은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만 해도 3명의 연준 위원이 이제 7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이제 지지를 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등이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오늘 또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오늘 또다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7월에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재차 언급을 하였고요. 또 연준의 또 대표적인 매파 인사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또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7월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7월에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만약에 이제 예상보다 물가 지표가 훨씬 더 악화할 경우에는 1%포인트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1%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도 이거를 지금 염두에는 두고 있는 만큼 상당히 조금 좀 시사점이 있는 발언입니다.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 섹터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1개의 섹터 중에 부동산과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기술통신, IT가 이제 약세를 주도를 하면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빅테크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1% 하락을 했고, 알파벳 거의 3%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도 이제 장중 2% 이상 하락을 하는 네, 애플이 아니라 아마존이었네요. 아마존도 이제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애플 역시 전장 대비 1.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6% 이상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권을 이제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테슬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서 또 이제 봉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테슬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 편입 종목 중에서는 보잉과 디즈니가 이제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다우의 하방 압력을 실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스도 상당히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월가 금융회사인 리덤 같은 경우 오늘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매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존의 중립이었던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낮추면서 이제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 투입이 회사의 수익성보다 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면 2년 안에 이 비용 증가세가 매출 성장 증가세를 압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일주일 동안 마카오 지역을 폐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카지노 관련주들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윈리조트라든지 이제 라스베가스 샌즈가 6% 이상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